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김포에 살고 있는 37살 남성입니다. 제가 용기 내서 쓸 이야기는 바로 불과 2달 전에 일어난 따끈따끈한 이야기이고 삼각관계와 복수에 관한 아주 엄청난 반전이 들어있죠. 저도 살면서 이런 일을 겪을 거라고 상상조차 못 해봤고 다소 충격이 컸기 때문에 이제야 글을 쓰게 되었고요. 그러니 부디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 13살에 부모님을 모두 잃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9살이 되었을 때 심장마비로, 그리고 어머니는 한겨울 집으로 올라오는 계단에서 넘어지며 돌아가시게 됐죠. 저희 집이 워낙 가난했기에 친척들 누구도 저를 흔쾌히 맡겠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때문에 저는 성인이 될 때까지 무려 17번이나 이동을 해야 했고요. 이모와 삼촌들을 만나면 저 때문에 싸웠죠. 난 벌써 2달이나 맡아서 먹이고 입혔잖아. 이번엔 작은 오빠가 해줘. 큰 오빠가 오빠한테 제일 잘하지 않았어? 큰 오빠가 공장 들어가서 돈 벌어서 누구한테 줬어? 오빠잖아. 도움은 다 받아놓고 이제 와서 안면 몰수해? 그게 인간이 할 짓이야? 야, 고작 2달 맡은 걸로 지금 유세 떨어? 우리 집은 형편이 안 좋다고 몇 번을 말해? 갓 태어난 애가 있는데 저렇게 다 큰 애를 어떻게 맡아? 어쨌든 우린 이제 더는 못해. 우리 집은 뭐 형편이 좋은 줄 알아? 혜택 받은 오빠가 맡아야 맞는 거지. 난 딸이라고 별로 받지도 못했잖아. 아니야? 뭐? 너 양심이 얼어 뒤졌냐? 너 시집 갈 때 돈 해준 게 누구야? 형이 해줬어. 애 먼저 싸지르고 결혼시켜달라고 형 앞에서 엉엉 울 땐 언제고 이제 와서 혜택 못 받았다? 그래서 혼자 남은 불쌍한 조카도 제대로 못 돌보겠다 이러면 형이 아이고 내 동생이 그랬니? 하고 잘도 이해하겠다. 무덤에서 나와서 너 머리채 잡혀 있냐나. 아 몰라. 받아도 오빠가 더 받았잖아. 그니까 이번엔 오빠가 키워. 이럴 게 아니고 죽은 형수도 형제가 있지 않아? 그리로 보내자. 아 왜 우리만 책임이 있어? 그건 맞네. 그래 이번엔 그쪽으로 가라고 하자고. 부모님 2분 다 형제가 각각 5명, 4명으로 많았고 심지어 2분 다 첫째였죠. 동생들이나 가족들을 위해서 본인 인생을 다 허비한 결과가 바로 그것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가족이라는 것이 남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도 옮겨 다니다 보니 또 하나 집 없는 서러움을 어린 시절부터 느끼게 됐죠. 해서 저는 성인이 되는 동시에 군대를 들어갔고 나오자마자 노가다판에 뛰어들었습니다. 눈칫밥을 하도 먹어서 그런지 넉살 하나만은 끝내줬고요. 사장님, 저도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 저도 해보고 싶어요. 제가 여기저기서 기술자들 꽤 봤는데 사장님이 최고로 잘하시는 것 같아서요. 민철이, 이 어린 놈이 벌써부터 이빨을 까네. 임마, 이거 돈 내야 배울 수 있어. 아무나 못 배우는 거 몰라서 그래? 어디서 공짜로. 에이 사장님, 저 조수로 써주세요. 네? 잘할게요. 네? 사장님, 형님, 네? 참 녀석, 넉살도 좋네. 그래, 그럼 한번 배워보든가. 각오는 해. 지금은 어떨지 몰라도 그때는 기술을 함부로 잘 가르쳐주진 않았습니다. 어깨너머로 배운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닐 정도로 본인들 기술에 자부심이 넘치는 기술자들이 많았죠. 그래서 저는 바보인 척, 순진한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뻔뻔하게 가르쳐달라고 말하고 비위도 맞췄네요. 타일, 도배, 용접, 전기, 배관까지 모두 말이죠. 자격증을 따로 땄던 것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 혼자 집을 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기술을 익혔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한 것은 그간 모은 돈으로 경매로 집을 낙찰받은 겁니다. 그렇게 가장 처음 제 명의로 가지게 된 집은 빌라 반지하였고 거길 제가 들어가서 살 생각으로 모두 리모델링을 했죠. 그런데 제가 해놓은 걸 본 부동산 사장님이 그러더군요.
우와, 이 젊은 사람이 손재주가 이렇게 좋아? 전문가들도 이렇게 못하겠어. 이게 같은 집이라고 상상이 날 수 있겠어? 누수랑 곰팡이도 싹 다 잡았네. 이거 도로 팔면 못해도 2배는 받겠어. 집 상태가 안 좋아서 아무도 입찰도 안 한 집을 이렇게 해놓다니 진짜 대단해. 저는 그 말에 혹하게 됐죠. 이걸 팔면 돈이 되긴 할까요? 아이, 당연하지. 여기가 경매 입장 왔다가 상태 보고 다 포기한 거지만 사실상 다들 아까워하던 곳이었어. 일단 집 위치를 봐. 그게 중요해요? 아이, 그런 것도 모르고 여길 산 거야? 실은 돈에 맞춰서 산 거라서 알아보지도 않았고 제일 싼 걸로 샀죠. 어허허, 이 초심자의 운인가? 위치 잘 잡았어. 진짜로. 여긴 상태가 최악이긴 해도 위치는 끝내주거든. 더구나 가격에 비해서 방도 크고 오래된 건물이라도 튼튼하지. 아, 그렇군요. 그럼 내가 부동산만 10년을 넘게 했어. 아무리 날고기고 집이 끝장나게 예뻐도 교통 편의 시설이 없으면 사람들이 외면해.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단순히 사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도 않더라고. 젊은 사람들 개성이 강해서 취향도 다들 있고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뜨고 봐. 좀 더 시간 흐르면 공원 주변, 숲 주변 같은 그런 곳도 뜨게 될 테니까. 그럼 혹시 팔아볼 수 있을까요? 아이, 그야 당연하지. 사실 저는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을 올리고 고작 일주일 만에 사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차익을 얻게 됐고 그날로 그런 일을 주로 하기 시작했죠. 경매로 집을 낙찰받아서 깨끗하게 고친 뒤 되파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초기 자본은 점점 늘어났고 돈이 돈을 부르는 구조가 됐죠. 부동산 사장님은 그때부터 제게 투자하는 눈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눈치가 빨라서 어딜 어느 때에 사고 빠져야 하는지 잘 아는 것 같다고 했죠. 그때부터는 아파트를 경매로 사서 팔기 시작했고 소소하게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서 들어오는 다른 아파트 리모델링까지 손대게 되면서 변화하는 트렌드도 알게 됐어요. 저희가 요구하는 건 바닥색이랑 전기 코드예요. 바닥이 왜요? 장판도 깐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두께도 제법 있고 좋은 제품 같은데요. 이전에 인테리어 맡길 때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바닥 갈색은 잘 안 해요. 먼지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좀 답답한 느낌도 주고요. 다른 가구들이랑 어울리는 흰색 계통을 쓰죠. 깔끔하면 반은 먹고 들어가거든요. 문은 아치형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고 전기 코드는 되도록 많았으면 하고요. 화장실에도 꼭 코드 달아주세요. 네, 의견 반영해서 조율하며 작업 시작할게요. 그 일 하면서 저는 젊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 집을 고치면 팔리는 것도 빨리 팔린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이를테면 요즘 대세는 하얀색으로 깔끔하게 보이는 것을 선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다 확장된 느낌을 위해서 바닥색도 천장과 비슷한 색으로 바뀌었고 문틀을 없애고 싱크대도 넓은 사각볼을 택하죠. 또한 조명에도 무척이나 신경을 써서 전 그런 것들을 배워서 적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때문에 제가 경매로 새로 꾸민 집은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사갈 정도로 인기가 많아졌어요. 그렇게 저는 그 나이에 어울리지 않을 목돈을 손에 쥐게 됐죠. 전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고 얼마 안 가서 원룸 건물을 하나 구입하고도 여유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때 제 나이는 딱 31살이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 인연을 이어갔던 부동산 사장님은 저를 대견해 하셨죠. 아유, 주식도 잘 됐다고 하는데 비결이 있어? 비결은 없고 그냥 죽이 되던 밥이 되던 넣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지식도 없고 무식하게 그냥 한 바구니에 담았죠. 진짜 대단해. 사실 투자는 그런 거지. 참을성이랑 신중함, 거기에 과감함까지. 그러니 사람이 이렇게 성공하게 되네.
이제 어엿한 건물주가 됐으니 앞으로 탄탄대로야. 근데 여기까지만 하려고요, 인테리어는. 그래? 그래도 아깝네. 무슨 행운이 따르는지 손대는 건 다 잘 됐잖아. 쉬지 않고 지금까지 달리기도 했고, 앞으로 리모델링 들어오는 건 제가 아는 다른 분 소개해 드릴 테니 그쪽으로 해주세요. 예전에 저를 가르쳐줬던 분들이라서 실력은 정말 최고거든요. 저는 원룸 건물주가 되면서 이전에 하는 일을 모두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부를 시작했죠. 대학이라는 거 별거 없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넓은 세상을 보려면 배움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다달이 들어오는 월세를 받으면서 편안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대학에 다니면서 자격증을 취득했죠. 해서 늦은 나이에 회사에 취업이라는 것도 하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만난 직장 동료로부터 서희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착하고 검소하고 무엇보다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좋은 사람이라 사귀기 시작했고요. 오빠 진짜 대단하다. 꼭 드라마 주인공처럼 살았던 것 같아.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하는 그런 드라마 말이야. 더구나 원룸 건물주? 진짜 믿어지지 않네. 그냥 다 포기하고 살면 가능해. 남들 다 하는 거 안 하고 남들 다 가진 거 없이 살면. 그래도 이제까지 하고 싶은 거 다 한 사람들은 오빠 나이 그렇게 못 살았을 거야. 충분히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된다고. 근데 우리 이렇게 연애 시작했으니까 우리 엄마한테 말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엄마 보러 갈까? 겨우 일주일 됐는데 인사를 드리러 가자는 거야? 워낙 우리 엄마가 걱정이 많아서 난 허락을 받는 게 우선이라고 봐서. 왜? 싫어? 아니, 약간 좀 당황스럽긴 해서. 우리 엄마 진짜 좋은 사람이야. 오빠도 보면 엄청 좋아할걸? 솔직히 그때 속으로 마마걸 뭐 이런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사귀기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고 서로 알아가는 시점에 어머니를 소개하겠다는 것도 당황스러웠죠. 또 허락하지 않으면 만나지 않겠다는 말로 들리기도 했고 제가 부모님이 없다는 걸로 흠을 잡진 않을까 걱정도 되고요. 다행히 제가 내키지 않아 하자 서희도 그 말은 더는 꺼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 생각도 하지 않고 지내기를 한 달. 밥을 먹으러 간 식당에서 서희의 어머님을 우연히 만나게 됐죠. 경황이 없어서 저는 너무 놀란 상태였는데 어머님은 좋은 분 같았습니다. 아유, 이렇게 우연히 보게 되니까 더 반갑고 막 그러네. 뭐라고 불러야 할까? 청년은 좀 멀고 그렇다고 이서방 이러는 건 너무 앞서가는 느낌이 있으니 그냥 이름으로 불러도 될까? 네, 뭐 편하시면 뭐든 어머님이 편하신 걸로 불러주세요. 그래 민철아, 내가 서희한테 이야기는 좀 전해 들었어. 불쾌해하지 마. 서희 아빠 일찍 병으로 저 세상 가고 우리 둘뿐이라서 숨기는 게 없거든.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는 거지. 불쾌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그 젊은 나이에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얼마나 지쳤을 거야. 우리 딸 많이 부족하지만 서로 힘들 땐 의지하고 그렇게 예쁘게 연애했으면 좋겠어. 내 딸이지만 애가 참 착하기도 하고. 네, 저도 서희 착한 거 알아요. 그래도 혹시나 실수하면 나한테 말해. 내가 우리 딸은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아주 따끔하게 혼을 내줄 테니. 팔이 꼭 안으로 굽는 법은 없어. 민철이 네가 꼭 내 아들 같아서 하는 말이야. 말이라도 너무 감사합니다. 예의도 어쩜 이렇게 바를까. 아마도 부모님이 진짜 잘 키우신 것 같아. 일찍 돌아가시긴 했어도 딱 보면 다 알거든. 자네 건축을 했다며? 그럼 더 잘 알겠지. 바닥을 잘 다졌으니 그 건물이 얼마나 튼튼하고 잘 지어지겠냐고. 순간 서희 어머님 말씀에 감동을 했습니다. 잘 다져진 바닥이라니. 정말이지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을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처음이었죠.
대부분은 어린애를 남겨놓고 그냥 죽었다며 무책임하다고 손가락질하고 제게 불쌍하다고 어설픈 위로를 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헌데 서희 어머님이나 서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큰 유산을 물려받지 못했다고 해도 제 안에서 나오는 힘은 부모님에게서 이어져 나온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렇게 우연한 만남이 있고 나서 저는 서희 어머님에게 쭉 보살핌을 받게 됐습니다. 진짜 아들처럼 생각하는 건지 수시로 저를 불러서 식사를 대접했고 반찬도 싸주셨거든요. 이건 간장게장이고 이건 양념갈비야. 매운 거 좋아한다고 하지만 속 버릴까봐 적당히 매운맛으로 준비했어. 못 먹어서 버리는 건 괜찮지만 이왕이면 다 챙겨 먹어. 알았지? 그리고 이건 사골 끓인 건데 소분해놨으니 냉동실에 얼렸다가 하나씩 데워 먹고. 아휴, 이런 걸 준비하시느라 힘드셨겠어요. 죄송해서 이걸. 아니, 오히려 즐거웠어. 이게 얼마만이야? 우리 딸 대학 기숙사 들어갔을 때 그때 반찬 챙겨준 게 전부였어. 그 이후로는 끼고 살았으니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 그때 서희가 끼어들어 입술을 삐죽 내밀었죠. 엄마, 나한테 이런 거 안 보냈잖아. 순 멸치볶음에 마늘쪽만 줬으면서 너무 차별하네. 이거 사. 그땐 우리 형편이 어려웠잖아. 전 그렇게 질투나면 너도 지금이라도 나가서 살든가. 그럼 엄마가 이걸 택배로 싹 싸서 보내주마. 아유, 엄마, 누가 보면 오빠가 엄마 아들인 줄 알겠어. 그래? 그럼 난 좋지. 너랑 헤어지면 내가 민철이 입양해버릴 거야. 아우, 진짜 해도 너무하네. 오빠는 내 남자친구였는데 진짜 친오빠가 되는 거잖아. 무슨 막장 가족이야? 드라마든 그렇게는 안 해. 그니까 잘해. 민철이처럼 괜찮은 사람 없다. 알았어? 알았어. 엄마 무서워서라도 오빠한테 짜증도 부리지 말아야겠네. 당연하지. 성질 부렸다간 봐. 내가 아주 머리를 빡빡 깎아버릴라니까. 두 사람은 툴툴거리며 싸워도 서로를 아끼는 게 눈에 보이는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가 유일하게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것이기도 했죠. 그곳은 제가 사는 집보다는 좁고 낡았지만 훈훈한 온기가 감도는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덧 저도 모르게 결혼이라는 걸 꿈꾸게 됐죠. 서희와 살게 되면 저도 가족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해서 저는 서희에게 만난 지 9개월 만에 청혼을 했고 서희도 기쁘게 허락하면서 모든 게 순탄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죠. 서희 어머님도 자신이 장모가 되었다며 정말 기뻐하셨고요. 이제 이서방이라고 불러도 되는 건가?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기쁨이 있겠어. 아들 같은 사위라니. 이게 꿈에나 그리던 가족이지 다른 게 뭐 필요 있겠어. 저도 장모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어머님도 좋긴 한데 장모 소린 더 좋네. 그래, 오늘 우리 외식하자. 내가 한턱 쏘마. 너무 완벽한 가족이었기에 저는 결혼 후에도 장모님도 모시고 살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데 한 남자가 나타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준비가 한참일 때 마침 보고 싶던 영화를 보고 서희를 집 앞에 데려다 준 주말 저녁에 그 사람을 처음 보게 됐죠. 서희 누나, 나야, 중원이. 잘 지냈어? 나 정말 진심으로 너무 보고 싶었어. 서희는 정말로 하얗게 질려서 말까지 더듬었습니다. 너 미쳤어? 여길 지금 어디라고 와? 그리고 우리 헤어졌잖아. 너 또 신고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얼른 가. 나 결혼할 사람 있어. 상관없어. 그냥 우리한테 이 사람은 시련인 거야. 내가 더 잘할 거고. 정신 차려. 너랑 나랑은 진작에 끝났어. 우리 엄마 알면 너 죽어. 그래. 어머님은 잘 지내시지? 언제 내가 인사드리러 간다고 꼭 전해줘. 야, 우긴다고 될 일 아니야. 아니, 난 무슨 수를 써서든 누나 반드시 찾을 거야. 그러려고 이렇게 성공해서 온 거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서희가 29살에 만난 연하 남자친구라고 했습니다.
집착이 너무 심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듯해서 만나다가 바로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서희가 남자친구가 생겼을 때마다 나타나서 이런 식으로 방해를 해왔다고 했습니다. 서희는 충격이 컸는지 제 앞에서 눈물까지 쏟았고 서희 어머님도 소식을 듣고 제게 말씀하셨죠. 이서방, 너는 모르겠지만 우리한테는 아주 끔찍한 놈이야. 원하면 증거도 보여줄 수 있어. 우리가 직접 경찰에 신고했던 기록도 있고. 경찰까지 왔었다고요? 아이 그럼. 그렇게 집착이 심한데 우리라고 왜 가만히 있었겠어. 그놈 때문에 서희 한동안은 밖에 출입도 못할 정도로 힘들어했었어. 민철이 너랑 만나기 전에 정우라는 남자가 있었거든? 정우요? 이야기 잠깐 들었던 것도 같은데. 아이 그래, 물론 사귄 건 아니고 뭐 사귀기도 전에 중원이 그놈이 나타나서 지금이랑 똑같이 회방을 놨어. 아주 악질도 그런 악질이 따로 없어. SNS인지 뭔지 그걸 염탐해서 다 알고 찾아오는 것 같아. 그래서 그때도 그 남자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떠났지. 이해는 해. 사귀기도 전이니 복잡한 문제에 왜 끼어들고 싶었겠어. 그때 한번 신고당하고는 그 이후로 꽃다발이며 뭐며 들고 찾아와서 저러는데 경찰도 그건 스토킹으로 보기 힘들다고 하더라고. 연락을 계속하거나 괴롭힌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증거가 없으니 우리도 답답해서 미치지. 아유 저런. 그럼 뭘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전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서. 그냥 무시만 해줘. 그리고 우리 결혼식 날짜 앞당기는 건 어때? 날짜를요? 하지만 예약 날짜를 바꾸는 게 어렵잖아요. 대기 타서 혹시 취소되는 게 있으면 거기로 옮기면 되지 않을까? 나도 불안해서 그래. 저렇게 딸한테 집착을 하니 나도 미치고 팔쩍 뛸 것 같고. 혹시나 이서방한테도 이상한 소리 하는 건 아닌가 걱정도 되고. 걔가 무슨 말을 하든 넘어가지 마, 어? 우리 믿지? 그럼요, 당연하죠. 삼각관계라니 솔직히 기분이 좋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복잡한 문제에 끼어들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죠. 하지만 서희가 그 일로 힘들어하고 장모님 역시도 걱정이 많은 걸 보니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그날 밖으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다시 마주치고 말았죠. 이 독한 놈이 안 가고 밖에서 내내 기다렸던 겁니다. 저는 순간 공격적으로 돌변할까봐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돌연 남자가 무릎을 꿇었죠. 제발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누나 좀 포기해주세요. 네? 이봐요, 지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저요, 서희 누나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누나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있어요. 상대가 싫다고 하면 물러날 줄도 알아야죠. 억지를 피운다고 사람이 다시 돌아오진 않아요. 어린 나이도 아니고 그걸 모르는 건 범죄고 병이고요. 좋은 말로 할 때 돌아가요. 형님, 제가 이렇게 빌게요. 제 모든 걸 다 드릴 수도 있어요. 저 돈 많아요. 저도 적지 않은 돈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하시죠. 무엇보다 돈으로 사람을 살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접근할 생각을 하니까 서희가 싫어한다는 생각 안 해요? 남자는 우는 소리를 내면서 제 발목을 움켜잡더군요. 저 진짜 죽어요. 그 사람 없이는 안 된다고요. 제가 다 잘못했고 앞으로는 안 그런다고 서희 누나한테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무리 헤어지려고 떨어져 있어도 안 되는 걸 어쩌라고요. 나한테 누난 첫사랑이라 도통 포기가 되지 않는데 이렇게 빌게요. 제발요, 형님. 누가 형님입니까? 그만하세요. 계속 이러면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남자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한 결과 저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확실히 서희나 장모님이 말한 것처럼 정상으로 보이진 않더군요. 눈빛도 어딘지 서늘하고 찜찜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는 소리를 내는 것도 거짓처럼 보였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때는 콧물도 같이 흘립니다. 콧물이 쭉쭉 같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코를 훌쩍이는 반응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오로지 입으로 소리를 내서 울기만 하는 걸 보니 연기라고 확신했습니다. 더구나 그 일 이후에도 저를 찾아와서 비슷한 말들을 늘어놨기에 무섭기까지 하더군요. 그래서 하루는 말로 잘 타이르려고 술도 한 잔 사주면서 설득을 했습니다. 형이니까 말 놔도 되지?
여자가 싫다고 하는 건 다 이유가 있어. 너도 알잖아. 알아요. 아는데 포기가 쉽지 않아서요. 죄송해요. 저도 마음을 추스르려고 했지만. 첫사랑? 그래, 뭐 남자들한테 그런 거 있어. 하지만 모두가 원하는 걸 다 가질 수는 없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다고 하면 놔줄 줄도 알아야 하고, 그게 남자야. 머리론 이해해요. 저도 그러지 말아야지 하기도 하고. 형이 좋은 사람이라서, 진짜 좋은 사람 같아서 저도 계속 포기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 그럼 내가 차근차근 포기하는 법부터 알려줄게. 그럼 해볼 거야? 네, 그럼요. 형님 말이라면 최대한 수용해 볼게요. 말은 통하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 저는 이런저런 조언을 많이 해줬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면서 제 인생 이야기도 해줬고, 저 역시 중원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게 됐죠. 아버지가 꽤 큰 사업을 운영하셨고 그걸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중에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떠나며 큰 위기가 찾아왔고 파산까지 가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 바빠지게 되면서 서희와 헤어지게 되었는데 다시 사업을 일으킨 뒤에 이렇게 찾아오게 된 거라고 합니다. 이전에 못해줬던 걸 다시 해주고 싶은 마음이라기에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긴 했죠. 그날 한 4시간은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았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잘 풀렸다는 생각에 속이 후련했고요. 헌데 그건 순전이체 착각이었죠. 그날은 알겠다, 뭐 다신 찾아가지 않겠다, 제게 너무 미안하다고 했는데 또 다음에 찾아와서 장모님과 서희에게 꽃과 명품 가방을 안기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알 수 없는 배신감까지 느껴졌습니다. 선물은 받기 싫다는 서희에게 중원이는 이렇게 말했죠. 난 뭐든 해줄 수 있어. 그건 누나를 위해서 산 거야. 그러니까 싫으면 버려. 나 알잖아. 돈 따위가 중요하지 않아. 난 누나만 있으면 되니까. 기억하지? 이전에 내가 누나한테 그간 어떻게 했는지. 난 뭐든 해줬잖아. 저 형님이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저는 도중에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중원이 너 술 마실 때는 포기하겠다고 했잖아. 지금 와서 또 이래? 형님, 진짜 죄송해요. 근데 포기가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형님이랑 저 둘 중에 제가 서희 누나한테 더 잘 맞는 짝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형님 이야기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회사 잘 다니고 있고 연봉도 얼만지 알고 나름 자수성가했다는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전 그깟 원룸 건물주보단 훨씬 나아요. 더구나 전 어리죠. 젊고 능력도 더 있고. 이만큼 누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저는 누나한테 뭐든 줄 수 있지만 형은 아니잖아요. 저는 열이 확 뻗었지만 욕은 최대한 자제하고 말했죠. 너 진짜 한 대 맞을래? 해도 적당히 해야지. 이런다고 사람 마음 안 바뀐다고 몇 번을 말했어. 미쳐도 아주 단단히 미쳤지? 사랑하면 미쳐야죠. 형님이야말로 너무 이성적인 거 아닌가요? 누나를 위해서 뭐든 해줄 수 있는 저랑 달리 형님은 누나한테 뭘 해줄 수 있어요? 원룸에서 월세 받는 거? 아니면 꼴랑 연봉 8천? 그 월급으로 평범하게 살기에는 해주겠죠. 하지만 그게 전부잖아요. 누나한테 명품 매일 선물할 능력 있어요? 외제차 뽑아줄 능력은요? 그 정도는 아니시잖아요. 야, 더는 나 화나게 하지 마. 나도 이제 더는 좋은 소리 못해. 때려요. 때려서 속이 풀리면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래도 포기 안 해. 결국 저는 속이 뒤집혀서 중원이 그 녀석을 한 대 쳤고 장모님과 서희가 말리는 바람에 거기까지만 하고 그만뒀죠. 하지만 거기서 끝은 아니었어요. 하루는 외제차까지 끌고 와서 제 국산 자동차를 보고 무시하는 말을 했고, 또 어떤 날은 명품을 온몸에 휘감고 나타나서 돈 자랑을 하다가 가기도 했죠. 확실히 중원이는 어딘가가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스토커들이 왜 무서운지, 어째서 여자들이 공포에 떠는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요. 그들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망상에 빠져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앞뒤 주변은 보지 않았고 온전히 자신의 감정에만 반응을 하는 이상한 습관이 있었죠. 그러면서도 스스로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에만 취해서 상대의 감정을 보지도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사랑은 아니었어요.
집착이자 소유욕에 가까웠죠. 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서두를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가족, 내 사람을 지키려고 했죠. 헌데 마침 결혼식장을 앞당길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뭐? 2주? 지금 결혼식이 2주 남았다는 거야? 장모님에게 맨 처음 그 사실을 전했는데 놀라시더군요. 네, 장모님이 앞당기는 게 어떠냐고 했고 마침 취소가 된 식장이 있어서요. 그래서 오늘 당장 가서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드레스랑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빠르게 해달라고 한 건 맞지만 갑자기 3개월에서 2주라니 그건 너무 빠르지. 얼른 끝내면 중원이 그 녀석도 포기하겠죠. 저도 더는 감정 낭비하기 싫기도 하고요. 왜요? 혹시 싫으세요? 저는 장모님이나 서희가 좋아할 줄 알았는데. 장모님은 헛기침을 하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아이, 그 싫다기보다는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러지. 서희한테는 첫 결혼이나 다름없는데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쫓기듯 할 필요가 있나 싶고. 아이, 무엇보다 혹시나 중원이 걔가 알고 결혼식에 난동이라도 피우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야 서희가 SNS에 올리는 걸 자제하고 중원이를 건너라도 알고 있는 지인들한텐 청첩장도 보내지 말라고 하고 간소하게 치르면 될 일이고요. 이렇게라도 해야 그 녀석이 포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냥 두고 보기엔 그 녀석 상태가 너무 안 좋고 말이 안 통하잖아요. 워낙에 감정 기복이 있는 애라서 걱정은 되지만 딱히 우리한테 해를 끼치진 않잖나. 네? 아니, 그냥 그렇다고. 일단 알겠어. 그 서희랑 이야기해보고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하지. 누구보다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그때 반응은 뭔가 찜찜했습니다. 뭔가 저 혼자서 너무 좋아서 추진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였죠. 그래도 여자들은 결혼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니 준비 기간을 너무 짧게 잡았다는 반성은 하긴 했어요. 나름 가족들을 지키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다소 성급한 부분이 있었다고 사과도 했습니다. 다행히 그 사과는 받아들여졌고 서희나 장모님 모두 결혼 준비에 한창이었어요. 또 타이밍이 좋았는지 매일같이 찾아왔던 중원이도 뜸해졌죠. 헌데 결혼식 바로 전날 밤에 장모님에게 다급한 연락이 한 통 왔습니다. 이서방, 얼른 우리 집 좀 와줘. 안방에서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아. 네? 전기요? 누수라도 있는 건가요? 아마도 그런가 봐. 윗집에서 리모델링인가 뭔가 한다고 며칠 시끄럽더니 어제 불을 켰는데 뭔가 파다닥하고 합선이 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어제 잠을 자는데 지글지글 이상한 느낌도 들고 뭔가 찌릿찌릿한 느낌도 들어서 너무 무서워 죽겠어. 일단 방에 들어가지 마시고 두꺼비 집을 내려놓으세요. 그건 하실 줄 아시죠? 응, 알았어. 얼른 와. 나 무서워서 이러다 불이라도 나면 어째? 누수와 합선은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저는 바로 그 집으로 달려갔어요. 장모님은 걱정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반겼고 혹시 몰라서 서희는 대피를 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방으로 곧장 들어가서 기구들을 내려놓고 문제를 살피고 있었는데 그때 안방문이 턱 닫혔죠. 그런데도 저는 장모님이 무서워서 그러는 줄 알고 작업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헌데 아무리 뜯어봐도 누수 흔적은 보이지 않았고 전기 문제도 보이지 않더군요. 그래서 일단 두꺼비 집을 올려봐서 전기 흐름을 볼 생각을 하고 방문을 잡고 열었는데 덜컹 하는 소리만 날 뿐 열리지 않았죠. 저는 문을 당기면서 장모님을 불렀습니다. 장모님, 문이 잠긴 것 같은데요. 장모님! 다행히 금방 발소리가 들렸고 저는 문이 열리길 기다렸지만 아무 반응이 없어 다시 말했죠. 장모님, 문이 안 열려요. 이것도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네? 그게 무슨... 그럴 필요 없다고 말했어. 우리 집에 큰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일부러 가뒀어. 큰 문제요? 그래, 나중에 다 설명할 테니 조금만 거기 있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문제요? 혹시 중원이 그 녀석이 또... 아니라니까. 일단 이번 결혼은 무효다. 딱 하루만 거기 숨어 있어. 나도 어쩔 수 없어. 자네를 지키려고 하는 거야.
이해는 못하겠지만 나중에 문 열어주면 다 알게 될 거야. 장모님, 일단 이야기를 먼저... 결혼식 취소라니 그게 무슨 말인지 알려주셔야죠. 그래야 저도 이해를 하고요. 식장이야 서희가 예약을 한 거지만 신혼여행도 다 예약을 해둔 상태라서 저도 알아야 대처를 할 거 아닙니까? 그깟 돈 몇 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사람이 그렇게 옹졸해서야. 에휴. 어쨌든 여기 있어. 내가 일 다 끝나면 알아서 열어줄 테니. 안방에 화장실도 있고 다 있으니 상관없지 않나? 곧이어 현관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주변은 온통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두꺼비 집을 완전히 내려놨으니 방은 아주 깜깜했죠. 초반에는 너무 당황해서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어요. 하필이면 작업한다고 옷을 밖에 벗어놨는데 휴대폰이 그 주머니 안에 있었죠. 혼자서 별의별 상상을 다 하면서 결혼식이 무효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중원이가 결혼식장 위치를 알아버린 건가? 결혼식을 바로 앞두고 있으니 서희가 납치라도 당해서 협박을 받았나?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는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게 됐죠. 그렇게 잠 한숨도 자지 않고 고민한 끝에 저는 그 집을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더듬어서 도구를 살펴봤죠. 안타까운 것은 딱히 문을 열 도구로 쓸만한 것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나마 있는 거라고는 드라이버가 전부였죠. 그래서 가장 맨 처음에 문고리를 분리해냈습니다. 그런 일은 눈 감고도 하는 일이라서 금방이었는데 문제는 문을 걸어 잠근 게 아니었다는 거였죠. 문 밖에 걸쇠를 달아서 자물쇠로 걸어놓은 거였습니다. 결국 방법은 문을 부셔서 나오는 거였고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단단한 문을 부수는 것은 몹시 힘들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손이 하나 빠져나갈 정도로 뚫는 게 전부였고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그래도 제게는 집념이 있었고 쉬지 않고 계속 파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밖으로 나오는 것에 성공했지만 휴대폰을 보니 결혼식은 진행되고도 남을 시간이었어요. 더구나 지인들이 엄청나게 연락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죠. 저는 바로 식장으로 달려갔고 때마침 식장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지인들과 마주했습니다. 거기에는 부동산 사장님도 있었죠. 사장님은 절 보자 하얗게 질린 표정으로 묻더군요. 아유, 자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지금 사람들 대부분 놀라서 나왔어. 나도 들어갔다가 얼마나 놀랐는데. 이름은 자네 이름으로 되어 있고 위치도 확실한데 신랑이 달라. 네? 신랑이 다르다뇨? 아이, 그래. 어떤 기생이 오르비 같은 놈이 서 있었어. 그래서 방금 축의금 돌려달라고 하고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는데 다들 나처럼 당황했더라고. 어떻게 된 일이야? 아니,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바뀔 수 있냐고. 난 처음에 잘못 온 줄 알고 연락을 얼마나 했는데. 얼른 들어가 봐. 실제로 안으로 들어서니 제 지인들이 나와서 축의금을 돌려받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면서 대부분 똑같은 소리를 했고 저는 추후에 이야기를 한다면서 사과를 했죠. 그리고 빠르게 들어가서 확인을 하니 사람들과 마주하며 웃고 있는 서희와 장모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땀으로 온몸이 젖어서 헐떡거리며 뛰어온 저를 보고 놀란 건 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장모님과 서희는 급하게 와선 저를 식장 뒤로 끌고 갔죠. 장모님, 신랑이 바뀌었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장모님은 한숨을 푹 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말 그대로야. 결혼식 진행했어. 신랑은 자네도 알고 있는 사람이고. 누구요? 설마 중원이요? 혹시 협박이라도 받은 겁니까? 그런 거면 제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근데 서희가 픽 하고 웃더군요. 오빠, 협박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마음이 바뀌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내가 이해가 전혀... 중원이한테도 오빠가 그랬다며. 사랑하는 사람은 보내줄 줄 알아야 한다고. 그치? 오빠가 그걸 알려줄 정도면 잘 알고 있겠네. 내 마음이 변했고 난 중원이랑 결혼하기로 했어. 그래서 그렇게 했고. 오빠를 설득할 시간이 없었고 감정 싸움하고 싶지 않아서 잠깐 그 집에서 기다리라고 한 거야.
근데 그걸 빠져나온 거 보면 오빠도 참 독하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너 걔랑은 끝났다며? 소름 끼치고 무섭다고 했잖아. 그래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했고. 근데 이제 와서 뭐? 마음이 변해? 제가 따지자 장모님이 저와 서희 사이를 가르듯 들어왔죠. 아이, 솔직하게 말해볼까? 이서방 자네 결혼 준비하면서 나한테 뭘 해줬어? 무슨 말씀이신지. 예물 말이야, 예물. 부모 없이 자란 거 티내는 것도 아니고 응당 줘야 할 것들을 묻지도 않으니까 내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알아? 이건 말이지, 우리 집을 무시한 거나 다름없어. 그깟 원룸 건물 하나 가진 걸로 얼렁뚱땅 내 딸을 데려가면서 양심도 참 없지. 장모님 소리 나지 마! 우리가 앞으로 더 볼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자네 장모야? 사람은 자고로 주고받아야 되는 거야. 내가 양념갈비 주면 자네는 명품 가방을 주고 간장게장을 주면 모피코트라도 내놔야 이치에 맞는 거지. 맨입으로 쓱싹. 그런 습관 안 좋아. 이건 어른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근본 없이 자란 자네한테 주는 조언이라고 생각해. 근본? 그게 지금 사람 가둬놓고 할 소리입니까? 뭐 그럼 어쩌라고? 아이, 결혼식을 그러게 왜 그렇게 당겼어? 우리도 준비하느라 혼났어. 그 말을 듣는데 정말이지 온몸이 다 떨리더군요. 초반엔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그 상황이 지겹다는 듯한 서희 표정을 보니 상황 파악이 빠르게 끝났죠. 그러니까 저랑 중원이 둘 중에 저울질해보고 중원이를 택했다 이 말인가요? 그래, 사실상 중원이 내 사위였어. 우리 딸이랑 중원이 꽤 오래전에 혼담이 오갔고 걔네 부모님이 비명 행사 안 했으면 이미 진즉에 우리 딸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았을 거야. 사업이 휘청거리면서 어쩔 수 없이 헤어진 거였지만 아직까지도 내 딸이 좋다는데 어쩌나. 그리고 막말로 자네는 내 딸보다 나이가 4살이나 많잖아. 여자들이 남자들 평균 수명보다 오래 사는데 3살 연하랑 사는 게 맞지. 조선시대도 그러지 않았나? 난 오로지 우리 딸을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위를 원하는 것뿐이니 너무 나쁘다고 생각은 말게. 진짜 뻔뻔하시네요. 행복? 그게 아니라 돈이겠지? 아니라고 말 못해. 이 돈이라는 게 참 치사하지만 그래. 돈으로 행복을 살 순 없어도 덜 불행한 것은 확실해.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행복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지. 난 현실적인 사람이야. 이제 30대 중반에 접어든 내 딸도 어린 나이 아니지. 중원이 저것 때문에 그전에도 한 놈 놓쳤거든. 그래서 자네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도 건물 있고 직업 탄탄하니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거고. 근데 내가 허락하고 말고가 중요한가? 내 딸이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는데. 그러게 좀 잘하지 그랬어. 돈을 깔고 혼자서 아등바등하면서 사니까 이 모양이 된 거지. 제가 지갑을 안 열어서 이랬다? 참 진짜 더럽고 치사한 말씀. 아니, 조언 잘 들었네요. 그래, 우리 멀리는 안 나가. 안에 손님들도 있으니. 그런데 바로 그때 중원이가 나타났습니다. 서희는 바로 중원이에게 달려가서 팔짱을 끼고 장모님은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들어가자고 했죠. 저는 그런 그들을 노려보며 떨었고요. 헌데 그때 중원이는 천천히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이전처럼 저를 모욕하고 비웃으려고 하는 듯 했죠. 그런데 중원이는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그때 얻어먹은 술값은 제대로 갚은 겁니다. 저는 이를 갈았죠. 너 지금 이 새끼가... 한 번만 저 믿어주세요, 형님. 나중에 때리면 맞을게요. 중원이는 빙글 몸을 돌리더니 서희와 장모님을 향해 돌아섰죠. 그러더니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뭣도 모르고 자신들도 어색하게 웃긴 했지만 상황을 받아들이진 못하더군요. 그러자 중원이는 웃다가 빠져나온 눈물을 훔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딱 여기까지 하자, 장모님. 그리고 서희 누나. 오늘 우리 한바탕 파티했다고 생각하고 딱 여기까지 하고 각자 도생 빠이빠이 하자고. 나도 여기서 멈출 테니까. 서희는 애써 웃으며 물었죠.
종원아,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파티? 우리 신혼여행 가야지. 혹시 결혼식 뒤풀이 말해? 안 하기로 했잖아. 내 친구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누나, 꿈도 야무지다. 무슨 신혼여행? 아, 그 초호화 유럽 패키지 여행 말하는 거야? 한 달 동안 가기로 했잖아. 크루즈 여행 가기로 했고. 그랬나? 근데 어쩌지? 나 돈 없는데. 에이, 왜 그런 장난을 쳐? 혹시 내가 그간 서운하게 해서 그래? 아니야, 나 진짜 돈 없어. 그래서 신혼여행? 지금 내 형편엔 제주도도 못 가. 그래도 괜찮으면 나랑 살든가. 나 지금 월세로 살고 있거든. 거기서 신혼 준비하고 다 참고 기다려주면 또 모르겠다. 그때는 마음이 살짝 바뀔 수도 있고. 서희가 당황하며 장모님을 보자 장모님이 앞으로 나섰죠. 김서방, 지금 장난이 좀 지나치지 않나? 돈이 없다니 그게 도대체... 그간 우리한테 선물한 것들이며 외제차며 다 끌고 다니고 명품도 엄청 많잖아. 아, 그거요? 짝퉁인데. 그리고 외제차는 친구한테 빌렸죠. 제가 그래도 한때는 부잣집 도련님이었으니 친구들도 다들 잘 살았거든요. 명품도 빌려서 입은 건데 뭐 짝퉁도 아깝긴 한데 뭐 진짜를 제가 왜 그쪽들한테 그런 선물을 줘요? 미쳤어요? 대가리에 총을 맞으면 모르겠지만 이건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인데 중원이는 실제로 서희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하며 상황이 급변하게 됐다고 해요. 동업자가 배신하고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는데 그걸 알게 된 서희와 장모님이 순식간에 돌아섰다고 합니다. 파혼을 통보받은 건 심지어 부모님의 합동 장례가 있던 날이었다고 하더군요. 결국 파산까지 하게 되고 힘들게 살던 중원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남자와 서희가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았고 그 남자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했죠. 하지만 그때 스토킹으로 신고까지 당하게 됐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복잡한 문제에 더는 끼고 싶지 않다며 저 이전의 남자와는 깨지게 됐지만 다음에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려고 다짐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게 무릎을 꿇고 서희에게 미친 척, 첫사랑을 잊지 못한 척 연기를 했던 거랍니다. 물론 자신이 다시 사업을 운영해서 성공한 척하면 반드시 넘어올 인간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고요.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지나도 늦지 않다. 제 좌우명이에요. 장모님, 우리 부모님 장례식에 그 짓을 했으면 당신들도 뭔가를 희생해야 하지 않겠어요? 가령 돈줄을 잃는다거나 좋은 남자를 놓친다거나. 솔직히 이 형님은 그쪽들에게 너무 아깝기도 하고. 너희 미친놈이... 그럼 정말 가짜야?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중원이는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아직도 미련은 못 버리셨네. 내가 사업하느라 바쁘면 그 시간에 왜 누나 좋다고 쫓아다녀요? 애초에 왜 시간이 남아 돌았겠어요? 백수니까 그렇죠. 아, 돈에 미쳐서 그런 건 안 보였죠? 하긴 외제차랑 명품에 눈이 돌았으니. 에휴, 참 어쩜 그렇게 수법도 똑같아요? 아니, 밥 주고 따뜻하게 품어주고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바빠서 내가 큰 관심 못 받은 거 그거 알고 정확히 파고들었잖아요. 기억하죠? 그거 형님한테도 똑같이 했던데? 아주 모녀 사기단이 따로 없네. 서희는 그 말에 중원이의 뺨을 때렸죠. 하지만 중원이도 참지 않고 뺨을 쳤습니다. 너, 중원이 네가 지금 나 때린 거야, 감히? 누나도 나 때렸잖아. 내가 왜 맞아줘? 야! 서희는 부들거리면서 또 때리려고 손을 들었지만 중원이는 그걸 비틀었죠. 한 번 더 손대면 난 둘 다 진짜 죽일 거야. 나 잃을 것도 없는 사람이니까 건드리지 마. 알았냐?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잃을 게 없는 인간이야. 내가 못할 것 같아? 두 사람은 번뜩거리는 중원이의 눈빛에 흠칫 놀라서 제 앞으로 쪼르르 왔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서희는 제 앞에서 눈물을 흘렸고 장모님은 제 손을 잡았죠. 이서방, 내가 실수했어. 저런 놈이란 거 정말 몰랐어. 그때 내가 말했지. 저놈 이야기 믿지 말라고. 우린 저 녀석한테 그런 적 없어. 정말이야. 그냥 옛 정도 있고.
서희 너도 뭘 좀 말을 해. 그렇게 운다고 해결이 되니? 오빠 미안해. 나 진심으로 좋아했던 건 오빠뿐이야. 알잖아. 내가 쟤를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정말 이런 식으로 나한테 복수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정신병 환자야. 집이 쫄딱 망해서 머리가 어떻게 된 거라고. 사기죄로 신고할 거야. 진짜야. 저는 그런 서희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신고할 건데? 원래 결혼하기로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뒤통수 치고 방에 가둬둔 다음에 결혼식을 진행했다. 그렇게 돈 많은 놈 골라 잡으려고 하다가 실패했다고? 받은 선물들이 짝퉁이라서 억울하다고? 사기도 너한테 뭘 빼앗은 인간한테 주어지는 벌이야. 알아? 결혼식 이거 내가 예약한 거잖아. 그것도 돈 아니야? 피해 입었잖아. 그래, 원래는 나랑 하려고 했지. 그러니까 신고해봤자 소용없다 이 말이야. 나야말로 너 그리고 장모, 아니 아줌마라고 할게. 당신들 둘 다 신고할 거야. 신혼여행 경비 일체 다 안 뱉어내면 너 앞으로 살기 곤란하게 해줄게. 아까 중원이가 말했지?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지나도 늦지 않다고. 너 이제 30 중반이고 앞으로 결혼 아예 못하게 만들어줄까? 빨간 줄 그어서 평생 따라다니게 해줘? 그깟 돈 몇 푼으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오빠 돈 많잖아.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흘렸죠. 너야말로 그깟 돈으로 사람 버렸잖아. 그리고 너희 같은 것들한텐 10원도 아까워. 참, 인생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사냐? 결혼식장 들어가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이 딱 이거였네. 주변 사람들은 이제 너 유부녀로 할 거 아니야? 어쩌냐? 한탕 크게 해먹으려다가 완전 말아먹은 심정이. 일주일 줄 테니 내 돈 다 뱉어. 알았냐? 그리고 아줌마 집 일부 인테리어 해준 거 그거도 정산 다 해서 보낼 테니까 출장비까지 해서 다 토해내고. 이에 장모는 망했다면서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서희 역시도 악을 쓰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중원이는 그걸 가만히 보고 있다가 제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죠. 형님, 그간 버릇없이 굴고 무시한 거 전부 잘못했습니다. 근데 저 초반엔 복수심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엔 정말 형님 구하려는 마음이 더 컸어요. 진심입니다. 그래, 고맙다. 술 한잔으로 끝날 건 아닌 것 같네. 너 백수라고 했지? 네? 네, 뭐 사업 준비 중이긴 하지만 나도 오늘부터 일주일까지 쭉 쉬게 됐거든. 누구 덕분에. 공짜 비행기표 생겼는데 형이랑 놀러 나갈까? 어때? 머리라도 식히는 거 좋잖아. 설마 신혼여행? 신혼여행. 아깝잖아. 일도 쉬게 됐는데. 살아생전 저는 상상도 못해본 일이었습니다. 신혼여행으로 잡아놓은 비행기를 썩히기 아까워서 남자, 그것도 삼각관계로 얽혔던 사람과 여행을 가게 될 줄 몰랐죠. 다행히 패키지 여행이 아니라 비행기 탑승자만 바꾼 뒤에 그렇게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뭐 딱히 여행지를 돌아다닌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놀러가서 술이나 몇 잔 먹고 지난 세월 이야기도 듣는 수준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중원이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중원이는 놀라서 물었죠. 아니 너무 좋긴 하지만 저를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왜... 널 모르지? 근데 일단 한번 성공해본 사람은 성공하는 법을 알아. 망했다고 해도 다시 일어날 힘이 있고 무엇보다 그 끈기와 집념, 미친놈이 되어서라도 복수하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투자하려는 거야. 부동산 사장님이 그랬거든. 난 투자하는 눈이 있다고. 중원이는 감동받은 얼굴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손은 좀... 신혼여행을 너랑 온 것도 찜찜한데 이러지 말자. 그건 저도... 며칠 뒤 한국으로 돌아오니 서희는 있는 돈 없는 돈 끌어와서 제게 돈을 갚았습니다. 장모는 끝까지 미련이 있는 듯 저를 다시 잡았지만 그들의 추접한 본성을 본 제가 흔들릴 일이 없었죠. 그리고 현재까지 중원이와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투자자가 되면서 어느덧 형님에서 대표님으로 신분이 급상승하긴 했지만 끈기 있는 녀석이라 미래가 기대됩니다.
언젠가 크게 성공할 거라는 확신도 있고요. 저는 주식에서도 장기 투자를 합니다. 사업성을 확인하고 작은 변동에도 확신을 가지고 진득하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 언제가 되었든 녀석이 위기를 극복하고 잘 되길 바랄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을 그 인간도 아닌 것들에게서 구제한 것이나 다름없으니까요. 모두 중원이가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의 삶이 아름다운 순간들로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